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 강의를 또 한 5주 정도 잡고 또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작년에 미래인 교과서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5주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나고, 네, 올해는 프린트물 주면서 여러분들 작년에 미래인 교과서를 했던 프린트물 앞에 그대로 다시 들고 왔거든요. 어차피 문제 푸는 것도 도움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수가 너무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수업 듣던 분들은 어차피 앞쪽에 있는 거는 풀어봤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공부한 내용 중에서 많은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올해 교과서를 지학서로 바꿨잖아요. 왜 그죠? 바꾸면서 뒤쪽에 있는 문제들 몇 문제는 또 새로 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무지 바쁩니다. 사실은 교과서를 이렇게 바꿔보니까 전부 다 새로 공부해야 되더라고. 이게 글자도 너무 작고 해서 내가 한번 읽어보지 않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줄 다 꺼보고, 글자 너무 작은 것은 또 조금 크게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보다시피 다 읽어보고 글자 너무 작은 건 좀 다시 적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쏘다 보니 시간 준비하는데 내가 시간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직강 오는 여러분들도 아직 여러분들 그룹 스타디 할 때 문제 안 낸 사람들 몇 사람 있던데, 그것 때문에 무지 힘듭니다. 이러다면 오늘 내일 내가 금요일 문학 강의 준비해야 되는데 목요일 가서 그때 내가 여러분들 직강 문제 편집하고 앉아 있더라고. 그것도 요즘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편집한 틀도 스스로 깨뜨려 가면서 자꾸 하더라. 여러분들 틀로 맞추고 가니까 내가 더 힘들거든요. 그렇게 힘든데 나도 이게 교재를 바꾸니까 새로 다 물론 기존에 새로운 교재 있어도 다 보고 옵니다. 근데 새로 바뀌니까 더 자세히 봐야 될 거잖아요. 왜 그죠? 구석구석 어떻게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할 때 이거 문학도 양이 무지 많아요. 오늘은 그나마 좀 작은 편에 해당되거든요. 굉장히 많고 문학도 작품도 읽어야 되잖아요. 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요일 하는 국어 교육론도 화작하는데 또 교재로 바뀌고, 그죠? 교과서도 바뀌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도 또 해당되는 거 필요한 거에서 내줘야 되고, 그죠? 그것도 문제수도 뭐 한두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간단하게 낸다 하더라도 그 학습 활동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게 답이 되나 안 되나 다 따져봐야 되잖아. 왜 그죠? 그 다음에 저게 문제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하니까 생각보다 무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이 오히려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 지경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금요일도 또 봐야 될 것도 좀 있고, 그죠? 그래서 내가 정리하자면 시간이 무지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힘들어요. 벌써부터. 원래 내가 5월에 뭔가 좀 쉬면서 가야 되는데 내가 괜히 교과서 분석하자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지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나의 불편함의 힘듦을 이해해달라는 뜻은 아니고 좀 시간 좀 잘 시켜달라는 말을 다시 한번 더 당부하고, 그 다음에 이 속에 들어있는 문제나 이런 거 보면서도 아유 진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난주에도 다른 OT 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왜 그죠? 예상 문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야 진짜 내가 문제를 그렇게 안 주나 하는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내가 올해 여러분들 문학 수업 듣는 사람들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 시간에 매주 한 6문제씩 평균적으로 주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주더라고. 많을 때는 뭐 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는 5문제 준 적도 있지만 5문제 이하로 준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평균 6문제 정도 주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15회 했다 친다면
50문제, 그죠? 그럼 80문제 정도 되잖아, 왜? 맞죠? 80문제가 이미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직강호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이런 만드는 것도 있을 거잖아, 왜? 그렇게 다시 또 문제 푸는 것도 있고, 그죠? 그것도 아마 수탁이 많지 않을까? 맞잖아요. 그렇게 많을 거고. 그 다음에 5월에 우리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문학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주다 보면 문항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은데? 맞잖아요.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도 은근 문항수가 많습니다. 많아지잖아, 왜, 그죠? 많아집니다, 어쨌든.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6월에 또 문법도, 그죠? 또 같이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마 수백 문제를 풀지 않을까 싶은데? 맞잖아요. 풀지 않을까 싶고, 그럼 여러분들은 또 기출문제 계속 풀고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작게 주는 건지 많이 주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내가 전에 그 이야기 했죠. 처음에 1, 2월 할 때는 1, 2, 3, 4까지 이론이 중심이라고, 이론도 다 못한다고 그 이야기 했잖아요. 왜, 그죠? 그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5월부터는 쓰는 연습이 좀 들어간다고. 그 이야기 했고, 이미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보면서 2, 3월부터 시작했고, 그죠? 그러게 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론만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점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적용하고 실제로 가고 있는 거잖아, 왜, 그죠? 그래서 원래 내 커리큘럼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한번 견뎌 보면 그렇게 진행된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진행된 것은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는 것은 뭐 7월을 간다 하더라도 1, 2, 3, 4, 5, 6 했던 걸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달립니다. 그렇잖아. 돌아볼 사이도 없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왜, 그죠? 근데 내가 이 생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나는 내 혼자 하니까 모든 영역을 다 하니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를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을 한다라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대를 한다 하면 욕들을 갖고 최소한을 한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는 아마 노량진에서 전공국하면서 내 강의 수가 제일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내가 세계 영역 다 하면서 세계 영역을 다 하면서 강의하는 수를 따져본다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란,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최소한만이라고 한다라는 주의니까 아마 내가 다른 사람들 강의 스케줄을 내가 뭐 본 적도 없고 누가 나한테 주는 사람도 없으니 내가 확인할 방법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또 거꾸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전공을 2사람, 3사람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강의 수가 너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문학만 강의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문학만 해도 3일 연속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문법만 하는 사람이라면 나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 정말 3일 동안 할 수 있어요. 온갖 자료 다 들고 가지고 할 수 있고. 내가 진짜 교과교육론만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딱 일주일에 3시간만 할 겁니다. 오히려 교과교육론만 하면 나 일주일에 딱 3시간 만에 끝낼 수가 있어요. 할 게 무지 없거든요. 딱 할 것만 하면 되거든. 앞뒤가 안 맞나? 더 많이 하니까 지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니까 더 정년되게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시간을 그만큼 투자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주의거든요. 근데 문법, 특히 문학은 양을 줄일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양을 늘렸으면 늘렸지 절대 줄일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전에 여러분한테 그 이야기 했을 거야. 아마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고민한다 했잖아요. 왜, 그죠? 고민하는 게 이제 거듭 반복하지만 해법 보는 거하고 그냥 시소설은 시소설대로 이론하고 그 다음에 고전은 고전대로 가장 합리적인 게 뭔가를 따진다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5, 6월에 교과서 보기까지 왔잖아요. 왜, 그죠? 이 분석도 아니고 보기예요. 나 예전에 그 공통교육과정에 국어 교과서 보기 있잖아요. 공통교육과정에 국어 교과서 보기 할 때는 교과서 보기가 아니었고 교과서 분석이었어요. 염쌤은 잘 알고 있을 걸. 그때는 내가 교과서 분석이라는 명칭을 썼지 교과서 보기라는 명칭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과서 분석이었거든.
그런 식으로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용어를 굉장히 좀 골라서 쓰는 경향이 있고, 여러분들 뭐 보는 사람들은 그냥 보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신경을 써서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강의를 이승도 하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나는 내 혼자서 세 개 다 하니까 최소한은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왜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갭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 나는 최소한을 한다 하고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최대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전공만 하냐 하면 교육학도 또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상반기에 공부할 분량으로 따진다면, 내가 첫때 그렇게 이야기했나? 1대 8의 비율이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상반기에는 2대 8로 공부하면 안 된다. 기억나죠? 교육학 비중을 생각보다 많이 둬야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죠? 근데 7월 넘어가는 순간 2대 8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약간 애둘러서 이야기하면, 상반기에 교육학이 안 되는 사람은 빨리 교육학도 끝내야 되고, 하면서 전공도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했으면 끝이지 되돌아가서 다시 찾아보는 일은 없다 라고 했으니, 그죠? 그것도 마무리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마무리 지어야 되고, 7월 가면 또 전혀 다른 걸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또 그때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맞죠? 근데 하반기에 가면 시간은 많아진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시간은 많아진다. 그죠?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약간 내 핑계도 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획을 다시 한번 더, 지난주까지 안 세웠으면 다시 계획을 세워볼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그럼 또 한 가지는 자꾸 그놈의 예상 문제가 자꾸 끼에 쓸려서 눈에 밟혀서 그 미안한 것도 있고, 솔직히 왜 예상 문제를 내가 못 봤지 하는 미안함 때문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작년에 그렇지만 내가 친한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 했던 적이 있어요. 야,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보니까 내가 예전에 교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 무지 많이 만들어도 됐잖아. 왜? 수백 문제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 다 사장시켜 버렸다. 그걸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죠? 그 파일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지금처럼 바뀌어가지고 되었을 때 내가 문제를 좀 게을러서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출 문제도 모의고사 문제도 만들고, 그 다음에 5월에 이렇게 만든 문제도 있고 등등 하면, 야, 이거 진짜 문제집 제법 두껍게 한 게 만들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을 내가 작년에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어떤 문제집을 내봤냐면, 이론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정리하는 문제를 내본 적이 있는데, 지금 교과서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차곡차곡 좀 쌓아서 잘 만들어 보면 해당되는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별로 이렇게 비슷한 그 유형들을 묶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미 확보된 문제도 많고 올해 문제 만들면 그것도 상당히 쌓이지 않겠나 하는 이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런 문제에다가 수준을 더 높여서 모의고사 문제까지 더 넣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심화 적용,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렇게 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형식의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문제집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내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은 5월부터는 문제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어. 아시겠죠? 그 미안한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이런 OT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은 하는 것이지 최대한을 못할 뿐이지 할 만큼 한다는 것을 역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그 오늘부터 수목금 오니까 또 바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좀 멀리서 오는 분들은 수요일나 금요일이나 이거 좀 빼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인강으로 좀 들을 수 있으면 듣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괜히 5월에 하는데 지쳐서 너무 힘들어요 하면 7월보다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강의를 많이 하는 걸 별로 즐겨 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거 하더라도 8주 이렇게 계획 잡고 하면 좋은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딱 5주. 사실은 5주라 하지만 끝날 때 끝나는 거. 그죠? 한 번 딱 계획 잡으면 끝날 때 끝나는 거. 내가 다른 강의도 보면 8주라고 계획 잡았지만 어떤 거는 8주 차도 한 2시간 하다 말아버리고 이렇게 끝내잖아요. 왜, 그죠? 끝내는 거 있고, 어떤 것은 또 한 주 더 해서 또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죠? 그런 것처럼, 어디까지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뭐 결과적으로는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거의 된 거겠지만, 그죠? 시간에 맞추기보다는 분량에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과서 보기도 분량에 맞춰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각설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물은 받으면 아까 아침에 내가 8시 34분쯤에 이 강의실에 들어와 봤거든. 그때 그 시간 내가 온 시간이 30, 그 정도였으니까 잠시 앉았다 왔으니까 더 늦게 왔을 수도 있겠다. 하여튼 8시 한 40분쯤 왔다 치고, 그죠? 와보니까 한 반쯤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공부하고 있고 그러더라고. 그 무슨 말이냐면 미리 와서 아마 학원에서 프린트물을 미리 나눠주잖아요. 왜, 그죠? 일찍 내내주더라고. 예전에는 늦게 주더니. 그래서 안 풀어보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안 풀어보면 하나만 합니다. 뭐든지, 그죠? 하나만 하다. 그리고 공부는 눈으로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고 옛날부터 나는 이야기 들은 거가 있어서, 그죠? 딱 미리 깨끗하게 있게 좀 열심히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보니까 포스트잇처럼 저렇게 풀어보고 있잖아. 왜, 그죠? 그렇게 해서 맞춰볼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앞쪽에 것은 예전에 미래행 거는 못 푼다 하더라도 뒤에 지학 사건은 그래도 풀지 않겠어요? 시간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문제 푸는 순서는 지학사 먼저 풀고 미래를 집에서 풀든지 시간이 없으면 그 정도라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문학뿐만이 아니고 교과교육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교육론도 예전에 거에 더해서 다 자료 주고 있잖아요. 왜, 그죠? 주는데 그 새로 문제 만들어 주는 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예전 거 풀고,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혹시나 이제 이 수업이 어떤 건지를 이제 전혀 모르고 이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한 번쯤 들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말은 해도 나는 항상 이 5월, 6월 이 2달 동안 하는 이 교과서 보기를 굉장히 좀 아끼는 강의입니다. 솔직히 내가 좀 난 내 강의를 아끼지 않는 강의는 없는데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커리큘럼을 열심히 짜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5, 6월 강의 좀 아끼는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까지는 누구나 다 보는데 교과서를 이렇게 같이 보는 강의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나? 딴 사람들도 이렇게 교과서 보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있나? 모르나? 여러분도 아는 게 뭐. 그런데, 진짜, 원래 이제 교과서 분석은 늘 차항성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교과서 분석이라는 것을 노량진에 내가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게 이미 뭐 한 18년, 19년 전부터 내가 시작했다 했잖아요. 왜, 그죠? 처음으로 시작했고, 공통교과서의 국어교과서 읽기도 아무도 하지 않은 걸 내가 처음부터 시작했고, 그 정리도 내가 처음부터 시작했고, 그렇게 했으니,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문학만 강의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옛날에 뭐 18종, 11종 이렇게 됐잖아요. 왜, 그죠? 맞잖아요. 그럼 해법에 보면 앞에 몇 종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왜? 거기 있는 것처럼 거기에 넣는 학습활동, 작품과 학습활동을 떼내가지고 책을 내는 사람도 있었고, 뭐 하는지 알겠죠? 뭐 학습활동에 있는 문제와 답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왜? 교사형 지도서에 있는 까지 와서 답을 그렇게 해서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책을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뭐 어차피 조교시켜서 갖다 붙인 거잖아. 왜? 그죠? 붙여서 하는 거고,
내가 말한 것은 교사형 지도서든 교사형 교과서를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확인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는 이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교과서 보는 것에 대한 애정을 무지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지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으나 나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내 마음속에는 으쓱하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절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많이 시켜보지만 있잖아요. 2차 대비한다고 있잖아요. 12월에 수업을 많이 시켜보지만 그러니까 수업 칠판 앞에 딱 서는 순간부터 나는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학원에서 수업을 학원 스타일로 너무 많이 굳어졌구나. 그냥 이제 처음 하는구나, 안 가면 기간제 해봤구나 한 걸 느끼는 것도 그 칠판에서 분필 잡는 것만 봐도 느낌이 오잖아. 우리가 왜 여러분들도 여러 번 보면 알잖아. 왜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게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이 교과서 분석이라는 걸 못하고 또 교과서 보기는 못합니다. 그러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이게 예전에 내가 교과서 분석을 한다 했을 때, 뭐 학교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말 그대로 교과서를 보는 거 보고 내가 웃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 교과서는 학생들이 보는 거지? 교사가 보는 건 또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 말 그대로 순수하게 교과서를 가지고 뭘 분석하겠다는지. 그래서 내가 참 어처구니 없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 교과서나 교사형 지도서나 요즘처럼 교사형 교과서가 있고 그것이 의미한 바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과서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나는 이거는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노량진에서 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과서를 봤겠지만, 안 가면 교육 시스템 나갔을 때 교사형 지도서를 봤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으나, 임용 공부를 안 해봤을 테니, 또 그런 걸 가지고 공부하지도 안 해봤을 테니 또 보는 방법도 모를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작 할 수 있는 게 학습활동 때 와서 자료 나눠주는 거 말고는 절대 할 수가 없다 라고 나는 생각한 쪽이거든요. 그러니 이 교과서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교과서를 왜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그런 것에서 오는 나의 어떤 뿌듯함은 난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과서를 보면서 그런 뿌듯함을 갖고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왜 교과서를 보냐면 원래 이제 교육과정은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잖아. 왜 그죠? 이 이야기 국어 교육론 할 때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만 보면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내가 예전에 문학 교과서를 보기를 안 할 때는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이 나한테 찾아오면 연구실에 찾아오면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문학 교과서하고 교사형 지도서를 딱 펼쳐놓고 처음부터까지 하나를 꼼꼼하게 좀 한 권을 반복해서 좀 보는 것 해보면 어때? 라고 개인적으로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학자들이 이 교과서를 쓰면서 있잖아요. 물론 연구원들을 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죠? 대학원생들을 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과정을 가지고 넣어가면서 있잖아요. 작품 분석해가면서 그 한 가지의 틀을 가지고, 그 당시엔 문학이 2권이었거든요. 요즘은 1권이잖아요. 그죠? 그 2권을 꽉꽉 채워가면서 알차게 만들기에는, 만들려고 할 때는 굉장한 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학 교과서를 읽어보면 문학 교과서에는 이미 뭐가 들어요? 문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가장 기본에 해당되고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목차를 보더라도 지금 교과서 체계에서의 목차만 보더라도 그냥 문학이 뭐냐 하는 것도 있고요. 문학의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죠? 이 현상학적 그런 거잖아. 문학 현상. 문학 교육론 회사 아니잖아, 이제. 문학 현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바로 문학의 소통이잖아. 관련돼 있고요. 그럼 한국 문학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한국 문학이 뭐냐, 범위가 뭐냐,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은 뭐냐, 한국 문학을 어떤 양상을 가지고 발전하느냐. 사실은 이 주제 하나하나가 다 뭐가 돼?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한 학기 강의예요, 이게. 맞잖아. 이게 한 학기 강의라니까요, 각각이. 심지어는 한국 문학의 흐름, 엄청나게 이게 이 양이 많은 거예요. 고전하는 사람만 고전 시간만 갖고 한 학기 수업을 하고요. 고전 산문하는 사람은 고전 산문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합니다. 현대시 소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맞잖아요. 근데 이걸 교과서에는 이 교재 같으면 하더라도 4단원에 다 다루고 앉아있거든? 응? 이거 어떻게 이해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보통 대학에서 다룰 수 있는 웬만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문학에서 다뤄야 될 웬만한 내용들을 이 교과서 한 권에 다 꾸깃꾸깃 그렇게 박아서 넣고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교과서를 쓰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알차게 꾸며볼까? 그것도 권민정 교과서인데, 맞죠? 고민을 엄청 했을 거라고. 그 엄청 고민한 흔적을 이 교과서의 그냥 작품으로 또는 이론 설명으로 제시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곳곳에 중요한 정보를 담아가면서 있잖아. 또 교사용 지도서 보면 엄청나게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 논문 같은 것도 넣어두고 있고, 결론서에서 들어있는 있잖아요. 자료도 넣어두고 있고, 그러잖아요. 왜? 그거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가져와서 넣어두고 있고, 뭔가 책 한 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교과서란 말이야. 응? 그래서 내가 예전에 친한 친구들 오면, 공식적으로 말 안 했지만, 친한 친구들 오면, 정말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정독을 몇 번 반복해보라. 이야기를 무지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굳이 내가 따로 문학사를 따로 긴 그 양을, 방대한 양을 문학사를 따로 볼 필요도 없고, 맞잖아. 비평서를 따로 볼 필요가 없고, 뭐인지 알겠죠? 따로 내가 작가론을 볼 필요도 없고, 장르에 대한 문학 이론도 따로 볼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 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만 봐도 시험 문제 푸는데 별 지장 없다. 맞잖아요.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 없다. 특히 이제 문학은 내가 늘 반복하는 게 그거잖아. 내가 작품론 중심으로 문학을 공부하겠다 하는 순간 꽝이다. 합격 가능성 제로. 여전히 여러분들 지금도 작품 그렇게 보면서 분석하면서 작품론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문학을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기본적으로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 그 시를 내가 한 70편, 80편 분석해보면 시는 통달해야 되거든? 7, 80편 풀고도 시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150편 풀면 되고, 분석해보면 되고, 이 세상에 작품이 얼마나 많아? 시가 얼마나 많아? 맞잖아. 그걸 다 공부해야만이 답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합격을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시범 삼아 최소 7, 80편은 분석해봐야 되고, 그죠? 시범 삼아 한 30편은 분석해봐야 되고,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작품이 자연스럽게 읽히게 돼 있거든. 그러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읽힌다. 그렇게 생각하면 소설도 역시 어떻게 해요? 소설도 소설, 이 세상에 있는 소설 다 읽어야만이 임용시험에 합격한다라고 생각하고 소설 읽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합격할 가능성이 낮다. 근데 소설도 분석적으로 읽어봐야 되거든요.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시간 무지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해법에 있는 내용도 양이 많지가 않고, 그죠? 근데 교과서는 소설 한 편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더 실어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사건이 어떻게 되고 인물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으면 그 표현한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 왜 저렇게 표현했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왜? 소설은 그게 무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제대로 하나를 분석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떤 소설을 읽었을 때 그냥 뭐 해법에 나오는 문제나 정도나 풀고, 그죠? 그 속에 정리된 것만 본다 해서 실제 그게 시험에 그대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 시험에 소설이 나온다 했을 때 소설 한 편 제대로 읽어내면서 문제 풀겠느냐. 자기가 여태까지 시험을 친 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 문학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특히 소설의 한정에서 지금 이야기하자면 소설이든 시든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 문제 풀 때 어려움을 느꼈고 답이라고 썼는데 실제로 채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라고 의심스럽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안 한다 해놓고 작품 위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해법을 처음부터까지 달달 외우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작품에 집중하는 사람은 바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작품에 집중해라는 뜻은 다양한 작품을 무조건 다 봐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요 속에 들어있는 작품들 있잖아요. 왜, 그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 요 책에도 보면 오늘 해야 될 작품 중에 두근두근 내 인생이 있다. 이거 장편 소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 장편 소설을 그러면 다 읽지 않았다면 이 작품 속에서 이 책 속에 있는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어봐야 되잖아. 왜? 그죠? 그걸 그냥 대충 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별로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감정선을 따라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작가의, 안 가면 화자의, 그죠? 서술자의 감정선을 따라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몇 차시 정도 넣을 것 같아요? 두근두근 내 인생이. 2차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는 2차시로 나와 있어요. 전체 3, 4, 4시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2차시로에 끝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2차시로 읽어내서는 이 작품 다 못 읽어냅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이제 읽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거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비 오는 날에도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것도 이 책에 실려 있거든요. 이것도 6, 7, 8, 3차시로 잡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정도 최소한 시간을 들여서 이걸 봐야 된단 말인데 아이들의 활동까지 다 짜는 것만큼 나는 뭐 해야 돼? 활동에 대한 활동을 내 스스로 해가야 되잖아. 왜, 그죠? 작품 읽고. 그러면 모르긴 해도 이 비슷한 시간 정도는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시 정도의 시간.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렇게 걸린단 말이야. 그만큼 꼼꼼하게 봐두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5주를 계획 잡고 있지만 끝낼지 모르겠지만 이 문학 교과서 한 권을 교사인 교과서 한 권을 다 보는데 얼마나 이 보는 일이 얼마나 알찬 일인가를 강조하고 싶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왕 보는 김에 여러분들도 문학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좀 읽고 이 속에 아직 읽었지 않은 작품은 거의 없거든요. 다 읽은 작품들만 있더라고. 이 책 속에는. 그리고 우리 해법을 통해서 이미 다 봤겠지만 혹시 보면서 궁금한 거나 잘 이해 안 되거나 또 다시 봐야 되겠다 싶은 것은 다시 찾아서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 책의 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보면 머리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구성과 특징에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단한 도입이 있다, 그죠? 있고 그 다음에 대단한 길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잡이 보면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대단한 성격,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경험을 환기하는 거, 그래서 사전 점검을 한다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융합이라 한 것은 봐도 되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단한 마무리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가보면 본문학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문학습 보면 처음에 교육과정에서 추출한 학습 목표를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끝나고 나면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책 속의 학습 활동은 보니까, 그 본문에 대한, 그냥 이해에 대한 적용, 뭐 이런 내용인데, 그죠? 용어가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래도 적어도 이 책은 약간 믿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정재산 쌤이 있었잖아. 맞죠? 그래서 책을 볼 때 좀 이제 톡톡 튀는다 느낌이 좀 드는 구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본에 충실해서 교과서를 구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차례를 보면 첫 번째 문학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이 일단은 다 보는 걸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봐야 돼요. 이게 양이 제일 적고 이걸 다 못 보면 아마 다음 주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못 따라갑니다. 양이 너무 많아져서. 그죠? 그래서 문학의 본질과 가치가 있고 이는 교육과정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의 본질, 문학의 가치, 그죠? 그 다음에 문학활동의 생활화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광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죠?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문학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문학 작품의 구조와 맥락, 그 다음 문학 작품의 수용계 생산,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문학 교재에서는 똑같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반영하다 보니 그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단원의 세 번째 단원, 큰 단원이 한국 문학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지금, 근데 굉장히 압축적으로 제시해놓고 있더라.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페이지 수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162에서 거의 180 정도 되잖아, 왜, 그죠? 그 다음에 정선 아리랑까지 있으니까 뭐 거의 한 200쪽 정도까지 되겠다. 맞죠? 그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한국 문학의 성격을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써놓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찾아낸 것이 한국 문학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마 이때쯤 가면 아마 2주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양이 많잖아요. 왜, 그죠? 페이지만 하더라도 이미 거의 1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이제 문제 풀고 같이 보지 못할 시간 다 못 보면 마지막에 몰아서 보는 것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단원이, 교과서 단원이, 한 5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은 공교롭게도 4개 단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주 정도로 하기에는 조금 느려서 하기에는 그냥 적당한 교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교재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그 대단한 교사학습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계획이 보면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지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학습 자료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도 우리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죠? 다 들어있습니다. 저 정도로 짜여지구나.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 국어 교과서라면 교과서 단원 학습 계획, 교사학습 계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학 교과서니까 이거 그냥 중요하지 않게 넘어갑니다. 근데 전에 이야기했잖아. 공통교육 과정이라면 엄청 중요하게 이야기할 텐데 지금 문학이고 그 다음에 화작, 독서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넘어간다고. 아시겠죠? 예,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첫 번째 단원이 있고요.
문학의 본질과 가치가 있고, 왼쪽에 보면 이 교사용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학교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다가 뭐가 보여져 있는 거예요? 교사용 지도서에 중에서 약간 답에 해당되는 것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뭐 보느냐면 시간 날 때 교사용 지도서 같이 펼쳐놓고 화면에 띄워놓고 보거든요. 그럼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이만 다르게 말하면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서 배울 게 있다는 뜻이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 책에 충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단한 성취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원의 대단한 성취 기준이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문학 01-01, 그죠? 이래 가지고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관한 이해를 돕고, 그래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뭡니까 이거? 인식적 기능이란 거 이제 알겠죠?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시험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하는 것은 윤리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는 것은 미적 기능이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 아마 제일 앞에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단원의 길잡이에서도 주로 이 내용이 주로 이루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문학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12문학 04-01이라 되어 있다 그죠?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그 다음에 타자를 이해하며 그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활동 가면 주된 내용이 이제 자아를 성찰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죠? 그게 교과서에 실릴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흰 바람벽이 있어라고 하는 백석의 시 맞죠? 이 시가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적 화자가 자아를 어떻게 성찰하는가, 또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삶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가 이거잖아 왜 그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흰 바람벽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그걸 통해서 자기 성찰적인 요소가 뭐냐 하는 걸 따져보는 그 활동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활동이 생활화에서는 문화활동을 생활하여 인간다운 삶을 갖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 되죠 그죠? 이 광장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활동들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죠? 시간 되면 이거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1 있고 그 밑에 양가로로 해서 첫 번째 문학의 본질, 두 번째 문학의 가치, 세 번째 문화활동의 생활화 이런 식으로 짜여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체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대단한 길잡이를 보면 우리는 왜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밑에 핵심 질문 일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이런 것들은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내용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작지만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원을 보면 길잡이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문학은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다룬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문학의 내용이 그렇다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발전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 뭐뭐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죠? 이게 바로 뭐라 했어요 아까? 인식 기능이다 맞잖아요 그죠?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다, 문학 작품 읽는 이유가 바로 문학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식적 기능,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곤 한다. 하지만 이거는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죠. 문학은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글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여기서 말로 글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하는 것에서 문학적 표현 이런 게 나오겠죠. 맞잖아요. 문학적 표현. 이게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두근두근 내 인생. 아시겠죠? 여기에서 문학적 기능, 문학적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통해 정서를 고양하고 심미적 경험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문학의 정서적 미적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이러한 인지적, 정의적,
미적, 심미적 활동으로서 문학 작품을 수용하여 생산해왔고 우리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의 삶을 이해하며 자신의 문학적 체험을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기 위한 겁니까? 아까 문학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왜, 그죠? 문학의 가치라는 그 성취 기준을 그대로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라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인공지능 시대를 앞둔, 눈앞에 둔 오늘날은 이건 옛날에 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것이고, 맞죠? 이미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인성과 윤리의식을 고양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문학은 교육적 가치가 널리 인정되어 왔다. 그래서 인성과 윤리의식을 고양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또 다른 내용을 넣고 있고요. 가치를 넣고 있고, 또 문학은 무엇보다도 창조력의 기반이 되는 상상력과 감수성을 길러준다는 또 다른 가치를 문학의 가치 있잖아요. 그죠? 가치를 이렇게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문학의 기능이 뭐냐? 세 가지 기능에 대한 이야기했고, 가치가 뭐냐?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가치가 있다에 대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시대에 왜 문학이 또 가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까지가 바로 단원의 길잡이에서 했던 핵심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단원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문학의 본질을 깨닫고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뭘 심어주는 거예요? 기대죠. 기대이면서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을 이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문학 활동을 통해 생활화하여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어떤 기여를 하는가 하는 거, 기대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가에 대한 내용을 단원의 길잡이 마지막에 심어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날이니 첫 시간이니까 아직도 체계를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11조에 가보면요. 자, 일단은 문학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다룰 때 첫 번째 문학의 본질을 다룰 것인데 여기서는 인간과 세계 이해 그 삶의 의미 성찰 정서적 미적 고양이라고 하는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작품을 다룬다 되어 있습니다. 나이드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그러면 김혜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 그죠? 이 두 권의 작품을 다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학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흰 바람벽이 있어라고 하는 백석의 시, 그러면 양귀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작품을 가지고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문학 활동의 생활하는 쟁점이 있는 독서 토론을 할 것인데 이눈의 광장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설명을 전체적 표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단원 학습을 통해 뭐뭐 할 수 있다는 것을 앞에 다시 했던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더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가보면 조금 여러분들 듣기에는 좀 반복되는 느낌 들잖아요. 왜, 그죠? 반복되는 느낌 드는데 이 체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다음에는 반복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다 읽는 게 필요합니다.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아까 성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식으로 다 바꿔놓고 있다. 그죠? 행동 동사를 이렇게 바꿔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바꿔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로 생각 열기라고 하는 것은 이 흑백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왜, 그죠? 안 보이는데, 이 다양한 가치를 생각해 보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물이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가치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생각 열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보면 교사의 설명 정도가 그 앞에 말풍선으로 들어있다. 그죠? 그것도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3쪽에 가보면 자, 이 단원에서 궁금한 점을 적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와 같은 형식으로 적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것도 생각 열기 할 때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단어 도입 정리라고 하는 것이 요 왼쪽에 있네요. 그죠? 13쪽에 있습니다. 문학은 왜 읽는가 하는 거 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보진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학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보면 문학은 말과 글을 수단으로 삼는 언어 예술이고요. 하지만 설명이나 분석과 같은 추상적인 언어와 달리 문학의 언어는 경험의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형상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경험의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형상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의 삶과 세계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더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학의 언어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나 정서를 일상 언어와 달리 심미적으로 형성한 것이다. 이런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언어도 어떤 거야? 일상어와 다르진 않는데 그걸 약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미적으로 형성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문학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는 같나 다르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문학 교과서에. 답은 뭐다? 문학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는 같다 다르다? 같다. 이것도 거의 돼 있잖아요. 거의 돼 있잖아? 사실은 문학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는 같습니다. 단지 그 일상의 언어가 그대로 쓰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인 거예요? 심미적으로 형상화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를 뿐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문학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는 다르지 않다가 답입니다. 이해했죠? 일상 언어를 어떻게 한다고? 심미적으로 형상화할 뿐이지. 이해됐죠? 그래서 독자는 문학 작품을 통해 정서적 고향을 느끼고 문학의 형식미를 맛보는가 하면 우아한 것, 숭고한 것, 비장한 것, 해학적인 것 등 다양한 심미적 감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왜 그죠? 밑에는 또 미적 범주에까지 다 포함시켜서 설명하고 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품은 이렇게 심미적 기능을 한다까지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실제 작품을 통해서 형상화되어서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밑에 설명은 문학의 본질은 무엇이고 왜 읽는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왜 읽는가, 본질은 뭔가에 대한 설명을 안 한, 내용이 없는 건 아닌데 요 앞에 있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교과서 단원 있잖아요.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의 마지막 내용까지 발전해 가지는 않는다고. 이 교과서가. 그냥 그 앞까지만 하고 끝납니다. 알겠죠? 문학의 가치, 미적 가치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낸다고요. 아시겠죠? 미적 범주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내 말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4쪽이 이제 보면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하는 작품이 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책에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게 가고, 그 다음에 15쪽에 가보면, 앞에 했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왜? 핵심 판서 자료라고 해서 표 2개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이 내용은 딴 게 아니고, 그 학습 활동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쭉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서, 교사용 교과서이다 보니 판사의 내용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 거야.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가보면, 작품 속으로라고 학습 활동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인식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깨달음에 주목하여 활동을 해보자, 깨달은 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연결할지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왜? 이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짜여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학습 목표에 충실하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쪽에 가보면 작품 너머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왜? 그죠? 작품 너머로 하는 거에서는 상호 텍스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서로 연관성이 있는 작품을 끌고 와서 이 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도인의 간격을 들고 와서, 그죠? 들고 와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하는 작품과 서로 연계지어서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있잖아요. 왜 그죠? 그걸 확인하게끔 하는 그런 학습 활동으로 짜여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가 처음에 우리가 이 교과서 보기를 왜 해야 되고 왜 중요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 교과서가 전체 체계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문학 교과서 있잖아요, 그죠? 특히 교사형 교과서가 어떤 체계로 짜여져 있는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는 끝까지 다 똑같이 비슷하게 연결되거든요. 연결되니 때로는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 앞부분에는 이제 정리되어 있는 이 성취 기준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이 많지가 않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별 정리할 내용이 없는데 뒤에 가면 정리할 내용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메모해 보기도 하고, 그냥 작품만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취 기준과 연관지어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 성취 기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연결해서 그 성취 기준을 이해하려고도 노력해보고, 아시겠죠? 그 성취 기준과 관련되어서 이 작품을 넣어서 그 성취 기준을 이해한다면 이 작품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이 성취 기준에서 의미하는 바는 뭔지 있잖아요. 왜 그죠? 그 활동을 통해서 역으로 이해해보는 그런 정리도 한 번 정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